안녕하세요. 한국의 어둠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스터리와 공포가 가득한 세상으로 함께 떠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래된 집이나 어두운 골목에서 느꼈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보를 기억하시나요? 그곳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 속에서 어떤 존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 있지 않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공포보다도 더 강렬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떨게 할 것입니다. 왜는 시골 전의 시군, 강촌이라고 할 수도 있는 동네에 위치해 있어서 마을 사람들과 가까운 인근 마을 사람들 모두 한 교회에 다녔다. 그러다 보니 그냥 마을 사람들이 곧 교회 사람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동사로 먹고 살고 있었고 그냥 편안하게 그지없는 농촌 마을이었다. 아무튼 소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겪은 소름 돋는 일을 적어볼까 한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두흥회라는 것을 했는데 당시 교회에서 부흥회는 부활절이나 성탄절보다 더 큰 행사였다. 일요일에 바빠서 평일날 예배 참석하던 사람들, 심지어 몸이 아프거나 일정이 잡힌 사람들도 모두가 주일에만 있는 날이라 어김없이 교회로 모였다. 뭐 그렇다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날 그대로 우리 교회에 두원을 지원하는 좀 큰 규모의 예배로 마치 모두가 접신이라도 한 듯 온몸을 두루두루 떨며 광적인 모습을 보이는 날. 근엄하고 진지하신 목사님도 이날만큼은 이 광란에 흐느끼네 본인이 먼저 불꽃을 틀고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셨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대토의 애들도 거기에 동참했다. 그 어린아이들이 신의 사랑에 대해서 감복하고 교회의 부흥을 영원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게 지금은 그저 신세의 따름이다. 나는 물론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남들처럼 흐느끼거나 울지는 않고 그냥 얌전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 학교에서 정말 교회에서 봤던 아이들이 저희가 서로 서글거리고 있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근심 그렇게 아이들의 눈에 서린 적대적인 링크. 내가 어제 부흥회에서 늘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된 것이었다. 난 처음에 그게 대설가 싶어서 그날 넘기려고 했으나 아이들의 표정은 내가 처음 보는 살질을 띠고 있었다. 어린 마음에 난 본능적으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그 즉시 즉각적으로 아이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내 사과를 쉽사리 받지 않았고 나를 눈물을 울먹거리며 계속해서 사과를 했으나 여전히 다시다 말 뿐이었다. 그날 집에 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려 했으나 되려 어머니에게도 혼이 났다. 교회 어른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덕분에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꾹숨을 들었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끝내 꺼내지 못했다. 교회가 있었던 그 다음 주 주일에는 교리를 담당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나를 따로 불러 그러면 안 된다고 하였다. 아주머니께서는 바로 그 다음 주 학생들 앞에서 사과 간증을 하라고 나에게 말했다. 사과문을 증기해서 학생들 앞에서 읽고 자신의 불교만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그 다음 주일 결의 시간에 10명의 또래 아이들 앞에서 서반음들을 읽었다. 제가 저번 두흥회 때부터 시작해서 또래 학생들, 교회 사람들, 목사님, 예수님, 하느님에 대해서 어떠한 죄를 저질렀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울먹이며 읽어나봤다. 내 간증이 끝나자 교리 담당 아주머니께서는 수고했다며 친구들과 토론하라고 했다. 그렇게 교회 아이들과 사이 아닌 사이를 했고 나는 더 이상 왕따 받을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난 교회에서 매년 누구보다 열렬히 흐느끼며 독을 떨었고 눈물을 쥐어짜내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죄가 씻겨지기를 기도했다. 내가 자라면서 느낀 것은 교회가 단순히 미친 듯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 날이면 교회가 잘결하며 사람들의 집회가 줄을 이었고 신앙실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왕왕 있었다는 점이다.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를 경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난 중학생이 되었다. 중2 때 한 학생이 도시에서 전학을 왔다. 단란한 성격의 여자아이였고 우리는 그 아이를 교회로 오라고 했다. 아이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였고 얼마 전 우리와 함께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다음의 날 그 아이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아이의 부모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이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그 아이는 여기저기서 배도당했고 물론 나도 거기에 동참했다. 어렸을 적 내가 당했던 것을 개로 되갚아주겠다는 심정으로. 그리고 그날 저녁 내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던 길 저 멀리서 시커먼 열기가 올라오는 게 보여 자전거 페달을 더 세게 밟아 그렇게 그쪽으로 향했을 때 비닐하우스 논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집이 불타고 있었다. 당선 핸드폰을 꺼내서 119에 신고했고 자이위에 금세 도착한 소방차가 저를 지나가는 걸 보며 난 반도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전화금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께선 아이가 다시 전학을 갔다고 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왜냐고 선생님께 여쭤봤지만 선생님도 이유는 모른다고 하셨다. 저녁째 나는 다시 조린합동에 어제 그 집에 가보았다.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여기저기 조사하고 있었다. 내가 몰래 경찰들이 하는 이야기에 엿들어보니 인명 피해는 없는 모양이었으나 계획된 방화로 보인다는 거. 더욱 소름 돋는 걸.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 기업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나 여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입시를 준비하는 고3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께서 유독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교통을 아무리 켜고 해도 지도를 하고 잠드시는데 나는 별일이라고 생각하며 남을 공부를 하다 잠이 들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엄마와 난 평소처럼 주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주위 어른들이 나를 보며 서글거리는 것이 전에 띄었다. 신경 쓰였다. 그렇다고 넉살 좋게 왜 그러냐고 별을 병지가 나지 않았다. 그때 어떤 아저씨께서 나에게 대뜸 말을 걸었다. 돈을 먹은 복사를 고셨다네? 네?
나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눈을 휘둥그렇게 떴지만 너는 무슨 죄니? 그래. 자꾸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아저씨를 거들었다. 그들의 격렬하는 눈빛에 내가 반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엄마가 목사님을 꼬시다가 실패하자 선체행으로 목사님께 던턱에 씌우려 했다며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적어다는 것이다. 나는 같이 예배원을 엄마를 찾으려 월 교회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엄마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핸드폰도 갖지 않았다. 난 일단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새벽이 되었을 때도 어머니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내 핸드폰으로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고 나는 설득지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그래, 왜? 순간 몸에 소름이 확 올라왔다. 굵직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 심지어 익숙하다. 그래, 목소리야. 그래, 사무실은 그걸 발견해. 그걸 가져라, 했지? 뭐가 잘못되었다. 오늘은 늦었으면 내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집이? 가을을 지금 가을 집에 들어줄까? 아, 목사님 혹시 저희 어머니가 사무실에 왜 가신 건가요? 그래, 너희 교수로 살아남고 싶길래 그래서 여차간 정적이 흐르고 역시 어려운 교수로 너희 여기 오지 않았지? 뜬금없는 질문. 그의 이야기요? 그래, 가을아 교수, 내가 그런 쪽으로 갈게. 그렇게 전화가 끊겼다. 난 처음 느껴보는 공포심에 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자궁 위에서 떨던 때와 완전 다른 느낌이었다. 급하게 가지고 있는 돈과 챙길 수 있는 걸 다 챙기고 서로 자전거를 타고 터미널로 달렸다. 나는 아직도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얼마 전 우연하게 인터넷 기사에서 본 목사님의 얼굴. 횡령, 여신도 취해, 집단 성폭행. 많은 좋은 제목들이 죄다 거기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본처가 한 통 도착했다. 어머니는 내가 데리고 있다. 살아계신다. 어머니를 위한다면 허창 생각하지 말기에. 1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 이야기 어디 가서도 못할 것 같다. 우리 동네에는 대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대숲을 잘 가지 않는데 동네에 초삼이 나면 항상 그 대숲으로 가서 대나무를 잘라다가 상여가 갈 때 뒤따르는 뒷대를 만들었었습니다. 대나무를 자르기 전에는 음식과 술을 차려놓고 절을 올린 다음에 대나무를 잘랐죠.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그 대숲에서 예전에 사람이 죽었다느니 귀신이 나온다느니 하면서 어린 우리들에게 그 대숲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대숲 옆 골터에서 자주 놀고는 했었죠. 그 대숲에 대를 데워다가 낚싯대를 만들어서 낚시도 했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대숲의 대를 낚싯대로 사용하면 거기들이 더 잘 잡혔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 대숲의 대로만 낚시를 했었습니다. 옅은 비가 내리던 날, 그날도 우리는 낚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낚싯대가 그만 틀어져 버린 겁니다. 낚시는 더 하고 싶은데 낚싯대가 없어서 친구들 낚시하는 것만 겪고 있다가 혼자라도 대숲에 가서 대를 데워오자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대숲에 가는 게 조금 무섭긴 했지만 그만큼 낚시도 하고 싶었죠. 친구들한테 같이 가자고 해도 다들 귀찮다며 안 간다고 하고 결국 집으로 가서 턱을 챙겨 혼자 대숲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때는 별로였는데 혼자 오니 뭔가 신연스럽고 대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묘하게 스산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겁이 나긴 했지만 빨리 데워서 낚시를 하자는 생각으로 낚싯대로 쓸만한 대나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입구 쪽에는 다 작고 납단한 대나무가 보이지 않아서 조금씩 대숲 안으로 들어가면서 대나무를 찾았죠. 분명 곧게 뽑고 적당한 대나무들이 많았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대숲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니 괜찮은 대나무가 보였습니다. 전 그 대나무를 톱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사머리만큼 대나무가 잘리지 않는 겁니다. 보통 30초면 대나무 하나를 자르는데 이건 3분이 넘도록 벽지를 했는데 3도 잘리지 않았습니다. 대나무는 석이 비어있어서 금방 잘려야 하는데 여튼 그렇게 10여 분을 톱질을 하고 나서야 그 대나무를 자를 수 있었죠. 계속 내리는 비 때문인지 나무를 자르느라 땀이 난 건지 털을 빠져 생채꼴을 한 채 장가지를 정리하고 나름 뿌듯하게 대나무를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애초에 대숲이 질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분명 내가 들어왔던 대나무 사이길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이 대나무들로 촘촘히 박혀있는 겁니다. 낚시를 하러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약하게 내리던 빗소리와 대숲에 들어오면서부터 날 쫓아오는 느낌이었던 대나무 잎사귀 소리, 그 모든 소리와 주변 환경은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넓어 보이는 대나무 사이에 발을 엎어 빠져나가려 찡찡댈 것 같지만 틈은 너무 좁았습니다. 대체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왔나 싶어서 차에도들 소름을 쓸어내리며 다시 한번 대나무 사이를 벌려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제 손목을 뭉쳐쥐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뒤에 검은 한복에 머리를 묶어서 비닐을 걷고 있는 웬 여자가 제 손목을 붙잡고 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업을 하며 잡힌 손목을 빼내려고 했지만 잡을 손이 얼마나 센지 도저히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어찌나 차가운지 무슨 얼음을 찰목에 감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놔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빼내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런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더 나랑 살자 라고 말하고는 저를 더욱 짙은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분명 질이 없었는데 그 여자 앞으로 어두운 터널 근처에 샛길이 생기더라고요. 전 싫다고 소리치며 안 가려고 지를 쓰고 버텨보았지만 제 몸은 의심하는 달게
그 여자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제 반대쪽 팔을 또 누가 덥석 붙잡는 겁니다. 반대쪽을 쳐다보니 우리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였습니다. 절 붙잡은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절 유독 예뻐하셨던 옆집 할머니였고,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을 동시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제 다리와 몸 등을 붙잡고 반대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여자에게 끌려가던 제 몸이 다시 반대쪽으로 조금씩 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어르신들을 발견하고는 눈을 시번덕대네요. 가만히 쳐누워있지 왜 여기를 와서 방해를 해? 라고 소리치며 더 세게 제 손을 잡아 끌었고, 그러자 반대쪽에서 제 손을 잡고 있던 할머니가 혼자 조용히 살면서 차려주는 음식이나 먹으면 듯이 어디서 못될 짓거리를 하고 있어 라고 코튼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어르신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더니 그러면 니들 자식들 잘 살지는 퇴렸는지 알아 라고 말하더니 잡고 있던 손목을 패대기 치듯 놓아버리고 그 짙은 대수 마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전 그 모습을 마주하고 정신을 잃어버렸죠. 태어났을 땐 우리 집 방 아니었습니다. 낚시를 갔던 놈이 발이 저물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물가에서 낚시하던 제 친구들에게 물어보았고, 대수표로 갔다는 말을 듣고는 상급히 절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수표로 가방에 자라만 좀 없는 오진에 산쪽 대나무들이 유독 흔들리고 있어서 그쪽으로 달려가 보니 제가 쓰러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일들을 어른들 때 말하는 대답게 된 게 아까 전 대나무 숲에서 절 잠겨주던 동네 어르신들은 모두 돌아가신 분들이었습니다. 아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돌아가셨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제가 완전 갓난아기 때부터 가왔던 어르신들이라 그 상황에서는 자연이라는 안도감밖에 들지 않았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다음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하나씩 찾아다니며 고맙다고 절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절 천하 어른들에게 그 여자가 했던 말을 전하지 못했죠. 그렇게 닷새를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었습니다. 온몸에 범이 들고 열이 났었거든요. 그중 성목의 범이 제일 심해서 하루타 못해 그 밑에 범이 들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 그 대숲 근처를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 한 분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또 그 대숲 근처를 지나가다 거래소에서 병원으로 실려가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고들도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하며 그때 여자가 했던 말이 생각나고 그제서야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버지에게 그 여자가 했던 말을 전해드렸죠. 아버지는 똑바르게 말하시며 그걸 왜 이제야 말하냐며 저를 혼내시고 다음날부터 대숲지단의 나무들을 베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장장 3일 동안은 대숲의 삐님들로 근처의 나무들과 모든 작분의 산이를 치워버리고 그 대숲에 털을 놓아버렸습니다. 털은 정행을 활활 타올라 순식간에 대숲 전체를 태워버렸습니다. 도일 사람들이 나와서 어떨 분은 잘 태워버렸다고 하고 또 어떨 분은 뭐 하는 거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중에 불을 끄려고 불을 질러오는 분을 아버지가 급하게 제지하고 양동이를 빼앗아 불을 엎질러버리고 사람들 앞에 툭 털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 새끼 때문에 동네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 원흉이 대숲이라서
둘을 놓아 부르습니다. 욕을 하면 탈지 닫고 피해를 걷다면 다 보상해 줄 테니 가지 그냥 놔두십시오. 옛날부터 이 데스크에서 안 좋은 일도 많았고 그걸 내 새끼까지 당하니까 더 보고만 못 있겠어서 이런 거니까 제발 그냥 있어주십시오. 대체 뭐하는 거냐며 원성을 높이던 어른들은 그런 아버지의 말에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두들 그냥 조용해 불타는 데스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멀창하던 데스크는 다 타버렸고 이제 그것은 공터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임에도 너무 선명한 기억이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서울 필요도 없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 공터 가로 옆에 있는 작은 숲에서 죽순들이 다시 올라오는 걸 보고 그때의 그 소름 돋는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게 귀신인지 뭔지 솔직히 지금도 뭐라 섭정치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본 그걸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재료 절 미친놈 취급했기에 여태 저도두고 있었던 거였죠. 제가 그렇게 늙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게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외할머니 댁에 가는 게 참 좋았습니다. 실가에선 항상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만 보았고 외가에선 누구도 고생하는 일도 없고 저와 친한 사촌 형도 있었거든요. 저희 외갓집은 전남 사순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보통은 친척들이 모이면 계곡을 간다거나 불가를 찾아갔었는데 다들 불가를 즐겼던 모양인지 그때는 산을 올라갔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고 생각해보면 그 전에도 사제를 잡겠다며 몇 번 올라왔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에도 겨울처럼 돌이 졸졸 흐르고 있었고 당연하게도 그쪽이 시원해서인지 친척들은 물가로 자리를 잡았지요. 막내 삼촌은 산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저희가 걱정이 됐는지 양손으로 저희를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며 서놓습니다. 삼촌도 어릴 적엔 이 동네에 살았었다며 시골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산이나 밭에서 일을 많이 해서 보통은 질려서 산에 잘 올라오지 않는다고. 그 중에서도 이 산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나를 꺼냈습니다. 첫째 눈으로 궁금증을 호소하는 저희를 묵묵히 끌며 한 10분쯤 산길을 더 걸었을까요? 산속에 웬 선물 같은 게 보였습니다. 생긴 나무로 된 집 같은 모양인데 집이라고 하기엔 입구가 없고 가까이는 가면 안 된다는 삼촌의 말 한 20걸음쯤 뒤에서 쳐다만 봤었죠. 크기는 딱 소 한 마리 키우는 소막 정도 크기였고 앞서 말했듯 깃으로 보이는 것도 나무로 덧대어져서 저걸 어디에 있을까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삼촌의 말로는 삼촌이 태어나기도 전에 마을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갇혔던 곳이라며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잠시 어렸던 저는 괜스레 무서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촌형은 별 감흥이 없는 표정이었지요. 주의할 건 저 건물뿐이었는지 삼촌은 다시 저희를 이끌고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딱히 산에서 할 것도 없던 터라 그 근방에서만 가재를 잡고 놀았지요. 가족들은 해가 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왔고 저녁이 되어 집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 친척 누나 한 명과 저랑 동갑이지만 다리 느린 친척 동생의 식구가 합류했습니다. 아쉽게도 저녁에 와서 같이 가재는 잡지 못했지만 친척들과 집에서 노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이었죠.
어느덧 잠이 되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옆구리를 삭 하고 쑤십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친척형의 손으로 입을 막으며 조용히 따라오라고 성취수라는 겁니다. 잠결을 어버버하며 따라가 보니 사촌동생과 누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형과 누나들 또래에서 가장 유행했던 놀이가 흉가체험이라고 합니다. 사촌형이 답을 먹고 누나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내니 그 자리에서 둘이 퉁짝이 맞아서 계획을 세웠다고. 장소는 역시 낮에 봤었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동생과 전 무섭지만 하고 따라가기 싫었지만 적쟁이로 될 거냐며 보이리는 형의 말에 괜히 둘 다 발끈해서 결국 따라가게 되었죠. 그날을 두며 보름달이 떴을 겁니다. 안 그러면 산속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겠죠. 산길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했는데 친척형은 낮에 올 때부터 잡정을 했었는지 길을 정말 잘 찾아가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3시간은 걸어오다 유명하게 차가운 공기가 옷에 타고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묘하게 참한 기분이 계속해서 들었죠. 정말 지금막하고 차갑고 잠바지와 잠팔 사이로 드러난 모든 살을 잡살이도 됐을 정도로 이상한 기분이. 그런데 친척형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건물로 달려가서 건물의 오른쪽 지붕을 잘로 뻥뻥 차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큰 평나무로 된 지붕이라 무너질 일은 없을 것 같았지만 소리는 정말 크게 산을 울리고 있었죠. 동생과 전 왜 무서운지도 모르게 무서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옆에서 보던 친척 누나도 형이 차고 있던 반대편 지점을 달려가서 뻥뻥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에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은 저희도 와서 지붕을 차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저는 절대 싫다고 헥 소리를 지르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싫다고 제 뒤로 숨었습니다. 형은 저희를 어린애들이라며 놀리고 돌멩이 몇 개를 가져와서 건물을 틈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침? 돌멩이는 뭐에 떨어진 건지 몇 개는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과 누나는 건물 입구로 추정되는 곳에 있는 덧대어질 나무 틈 사이로 눈을 갖다 대고 건물의 소방은 재밌는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형은 뒤돌고 이거나 와서 보라며 아직도 떨어져 있던 저희를 불렀고 당신만이 하며 슬쩍 다가간 제가 눈을 갖다 대보니 건물의 안은 굉장히 어두워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마치 사당처럼 장성 옆대와 불상으로 보이는 커다란 상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의 뒤에 더 있는데 그게 갑자기 미치듯이 달려나오는 겁니다. 순식간에 뒤로 낮아빠지며 크게 엉덩이를 쳐박아보니 건물에 달려붙어 저를 보고 있는 친척형과 누나가 보였습니다. 동생은 넘어진 제게 달려왔고 그때까지도 제 눈은 건물에서 떨어지지 않았었대. 순간 건물의 틈에서 하얀색 손이 뻗어나와 저희가 누나의 어깨를 잡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형과 누나는 그 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건지 저를 보고 거기에 왜 그리 왔냐며 돌려대고 있었고 형의 어깨에 있는 손과 똑같은 손 한 쌍이 건물 틈에서 나와 싹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전 자리를 감싸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거기 뭐 위를 봐 그런 건 둘째치고 무서웠습니다.
그 손이 절 따라올까봐 무서웠고 그 건물의 틈에서 보니 그게 성이 정타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전 줄도 몰랐지만 그날 달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려왔지 시간도 모르겠을 정도가 되었을 때 저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없어짐을 눈치채고 어른들이 저희를 찾으러 온 거였죠. 이미 신이 빠져 후들거리며 달려 정신없이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달려갔고 그 할머니의 얼굴에 그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뒤따라온 이모가 던지는 소금으로 샤워를 하고 저는 엉엉 울며 엄마 손에 이끌려 산을 데려갔습니다. 장에서 꼼짝도 말라는 말에 얌전히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한참 있다가 적기 사랑스러워 창문을 빼꼼 열고 가방을 보니 친척형과 전화가 나당 삼각대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 회초리를 얻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때 장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이들로 들어가네 친척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칼을 휘저기며 창문 너머로 회초리를 맞는 형과 전화를 계속 쳐다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매미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옆에서 괴를 까놓고 자는 친척 동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에게 듣기론 친척형과 친척 누나의 가족은 아침 일찍 돌아갔다고 하고 저희 가족과 동생의 가족, 자녀가 없는 큰애 삼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막내 삼촌만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는 내내 막내 삼촌의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든 건을 힐끗거렸지만 어른들은 저희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고 친척형과 친척 누나를 다시 보게 된 거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였습니다. 부주랑 둘 다 약속이라도 한 듯 그날의 일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나이가 든 지금까지도 친척 동생과 저만 한 번씩 이야기할 뿐 저희 집안 누구도 그때의 일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내 삼촌이 처음 말해준 대로 그 건물은 죄를 지을 사람이 갇힌 곳이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제가 본 그 형체와 친척형에게 닿았던 하얀 성은 뭐였던 걸까요? 할아버지는 나의 어린 시절부터 명품을 사모으는 것을 좋아하셨다. 옷과 신발과 같이 개인의 거칠에 해당하는 명품이 아니라 식탁이나 잡론과 같이 가족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오시곤 했다. 당신께서는 외손자였던 나를 굉장히 아끼셨기에 장날이나 놀러 가실 때 항상 나를 데려가셨다. 그 괴종 시계를 구입한 날도 여느 장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할아버지는 잡날마다 들르시던 곳이 정해져 있었는데 당신의 친구분이 운영하시던 금은땅과 어린애가 좋아했던 병아리 같은 동물들을 팔던 곳이었다. 그날도 역시 금은땅에 도착하시고 친구분과 한참 동안 수다를 떠시다가 친구분이 괴종시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만든 괴종시계를 얻었다는 말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었다. 그 친구분은 자신이 갖고 있어봤자 집에 둘 곳도 없고 해서 할아버지께 저렴한 가격에 팔 테니 사실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다.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와의 일체의 상의도 없이 덜컥 존의 의사를 결정하셨고 다음 날 트럭을 손수 몰고 가셔서 괴종시계를 닫아오셨다. 누구나 그렇듯이 새로 산 물건이 있으면 소중히 여기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물건을 달아보기 마련이다.
할아버지 역시 끼니마저 걸으시면서 괴종시계의 본질을 털어내셨다. 그리고 문제는 괴종시계를 가져온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내 몸에 대해 습관 중 하나는 자기 전에 머리맡에 물컵을 두고 목이 나르면 일어나서 한두 모금 마시고 다시 잠이 드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새벽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잠이 깼었다. 그리고 그날 역시 새벽 2시쯤 잠이 깨서 화장실로 향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항상 11시쯤만 돼도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잠에 드시던 할아버지께서 왜인지 거실을 나와 계시는 것이었다. 당시 어렸던 나는 할아버지께서 괴종시계를 너무나 아끼시는 마음에 잠까지 들어가시면서 보시는 줄 알고 할아버지께 다가가 왜 주무시지 않냐고 나를 걸어보려 하였다. 그때 울리는 저번의 종소리. 괴종시계 특유의 무거우면서도 공간을 지배하는 듯한 울림의 소리와 창틀지에 길마저 없는 거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왜 그리 더 무섭게 느껴졌는지 나를 곧장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아침이 되고 할아버지께 새벽에 있었던 일을 여쭤보았더니 안방에서 한 번도 깬 적 없이 방금 일어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별거 아닌 걸로 지거하셨다. 내가 잘못 보고 봐? 아무튼 그 이상한 일 이후로 10년 뒤인 현재까지 적어도 내게는 아무 일이 없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10년 뒤 큰 비가 내린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 관련 일을 모두 처리한 후 이웃분을 확인하려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에 들렀다. 그리고 실봉투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이것저것 넣어두셨던 서랍을 열었을 때 필독이라고 큼지막한 벽글씨가 써진 봉투가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 한번 쳐다볼 뿐 별말 없이 봉투를 열었다. 봉투엔 할아버지의 친필편지와 거래 명세서가 담겨 있었다. 우린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시작하는 흔한 편지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편지에는 할머니가 아프셨던 이유와 10년 전 내가 새벽에 본 그것에 대해 서술되어 있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쓰신 편지를 참고해서 말해보자면 할머니가 아프셨던 이유가 괴종시계 때문이라고 한다. 할머니는 하루밤 얼다 하고 시계를 닦는 할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할아버지께 화내는 대신 괴종시계에 화풀이를 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실 때 할머니는 괴종시계의 줄을 부러뜨려 버리셨고 그 사실을 깨달은 할아버지께서는 자면이 할머니께 역정을 내셨다. 시계를 당신의 몸보다 아꼈던 할아버지는 제작자를 찾아가 줄을 구해보려 했지만 제작자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차선책으로 시계 전문점에 가서 대충 낫는 줄을 대신 끼워 넣으셨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할머니의 건강은 악화되고 농사는 충작이 되며 주변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이상한 일들이 끊이질 않았다. 농사의 흉작이라든지 주변 사람이 변을 당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부모님의 입장에선 할머니의 건강이 최우선시되는 게 당연했다. 부모님은 할머니의 건강에 많은 우려를 나타냈고 그러나 당신의 건강을 단순한 간지몸살 혹은 독감으로 치부해버리시는 할머니의 완강함에 부모님은 그저 보약한 채 지어드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결국 품질보증서의 주매일자 2011년 7월 15일, 그로부터 저마치 3년 뒤인 2014년 7월 15일. 그날 할머니는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그날에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께서는 한 사람을 잘 챙겨주지 못한 당신의 잘못이라고 크게 자책하며 근 단년을 실과 함께 보내셨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할아버지께서 내가 정말 그었던 그곳을 보셨던 모양이다.
당신께서도 새벽에 화장실을 들르러 잠깐 일어났는데 무언가 시계 앞에 가만히 앉아서 시계를 바라보며 앉아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것의 정체를 밝히려 가까이 다가가셨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곳에게 가까이 가자 뚜옇고 하얀 사람 형태의 머리 가분이 휙 돌아가더니 할아버지를 향해 덮쳐왔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였고 아침이 되서야 깨어나셨다고 편지에 쓰여 있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거실 등이 깨지거나 액자가 더워지는 등 자연현상으로 치부해 보이기엔 이상한 일들이 안 없다고 쓰여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무서운 것을 보고 귀신 나올 것 같다고 같이 자자고 졸라도 귀신은 없다고 그럴 귀신은 믿는 게 아니라며 나를 내치시던 할아버지가 편지엔 그전 시계 안에 겨우시가 들어있다고 자신의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꼭 사진을 해달라고 써두셨다. 내가 그 편지를 다 읽고 할아버지께서 괴정 시계 안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북받쳐오르는 감정에 당장 시계를 부숴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고인이 아끼던 물건이니까 시계 제작자의 후계인이라도 찾으러 다니자 말씀하셨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간의 수소문 끝에 시계 제작자의 제자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닿았다. 아버지는 제자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 잠잠히 그 시계를 뜯어달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일까. 제자라는 사람은 끄덕이며 괴정 시계를 작업실에 내려놓고 자로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그가 괴정 시계를 듣자 시간을 표시하는 곳 뒤에 지게장치가 들어있었는데 그 지게장치 윗부분에 작은 상자가 들어가 있었다. 제자라는 사람도 스승님의 시계 작업에는 거의 모두 참여했었는데 이런 상자는 처음 본다고 신기해하며 흥미로운 눈빛이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상약에 약재를 감싸는 사얀 종이가 있었다. 나와 아버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선 채 제자가 종이에 감싸져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러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뭐야 이게. 제자가 그 종이를 열자 그곳에는 사람의 손톱 10개가 들어있었다. 그것도 왼손과 오른손의 손톱 총 10개가 뽑힌 채로 들어있었던 것이다. 순간 너무 소름 끼치고 당황스러웠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아버지는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라며 역정을 내셨다. 그리고 그 제자라는 사람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지 금액을 5배로 돌려드리겠다 말하며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아버지와 나는 그 집에서 나와 괴정 시계를 마담으로 가져온 후 당장 기름을 부어 불태우고 했다. 시계의 제작자는 도대체 왜 사람의 손톱을, 그것도 자른 손톱도 아니고 뽑은 손톱을 시계의 뒤편에 넣어두었을까? 그리고 할아버지께 일어난 일들은 저 손톱과 정말 관련이 있었던 걸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고 아직도 의문투성이인 일이지만 진실은 이제 말할 수 없는 자만이 알고 있다. 꿈이 현실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제가 어릴 적 할머니 댁에 살았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곳은 강원도 철원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시골 동네였어요.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혼자 계신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그때의 기억들은 흐릿하지만 아직도 너무 따스하게 남아있습니다. 철원은 눈이 많이 왔어요. 작은 시골집 마루에 이불을 돌돌 말고 앉아서 읍내에 장보러 나간 할머니를 기다리던 지역. 하얗게 내리는 한방눈이 얼마나 예쁘던지 떨어지는 눈을 보고 있자면 해는 어느덧 산땀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죠.
고요한 겨울의 시골길은 작은 소리도 귀에 꽂히듯 들리곤 했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보드득 보드득하는 누군가의 눈 밟는 소리. 가만히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듣다 보니 이불에 따스한 에 취해 어느새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렇게 첫 번째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은 커다란 버스를 타는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버스에 올랐고 저 역시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줄지어 있는 그들의 뒤를 따라 저 역시도 발을 맞췄고 그렇게 천천히 버스에 올라보니 가장 앞에 있는 청년 만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들 너무나도 낯이 익은 모습. 가만 보니 그 뒤의 사람들도 이상하게 어디선가 본 듯한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라기에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였던 남자의 오른칼에 달린 완장과 그 옆자리에 놓인 낯익은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이 차는 저3을 치르는 차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걸 떼닫는 순간 그 안에 모두가 절 찾아갔어요. 분명 낮이었지만 한겨울의 낮이 그렇듯 짧지도 어둡지도 않은 흐릿한 채광에 제각각의 눈높이에 솟아되는 서늘한 안광에 얼마나 소름 돋던지. 그때 누군가 뒤늦게 버스에 올라 제 팔을 뜯어가듯 잡아당겼고 정말이지 우악스러운 진에 끌려 버스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바로 그때 제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도 생생하고 정말 현실처럼 살이 아팠었지요. 그리고 기다렸던 듯이 누군가가 등뒤를 달려오는 소리. 할머니 걸음걸이는 아니들. 사양 눈이 덮인 마담으로 들어오신 건 동네 이장님이셨어요. 손이불 속에 있던 저를 꺼내어 옷을 챙겨 입으라 하시곤 이장님이 이끄는 선에 끌려가듯 도착한 곳은 할머니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상한 꿈을 꾼 그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참 신기하게도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엔 지금보다도 기억이 더 흐렸던 것 같아요. 할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떠오르면 너무 슬퍼지니 머리에서 스스로 감옥 지제를 들은 걸까요?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어선 그 동네에 관한 것도 할머니에 관한 것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죠. 한방눈이 내리는 시골의 어느 집. 제가 살았던 집이고 할머니가 계셨던 곳인데 그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마루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흐리다 해서 추억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던지 눈앞에 보이는 마루의 나뭇길, 주춧돌에 파인 세월의 흔적들, 안채로 이어지는 돈에 미세한 지우러진 그 위로 지붕과 이어지는 부분에 텅 빈 제비집까지 처음 본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낯이 익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방 안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대 위인지 듣자마자 이유 없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그리운 음성에 제가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가네. 너무나도 그리운 할머니의 얼굴. 왜 잊었을까요? 어떻게 잊었던 걸까요? 이 공간을, 이 음성을, 이 얼굴을. 제가 한달음에 달려가 할머니를 안으려 했는데 갈등에 보시러도 박힌 듯 선체로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움직이려 갈버둥 쳐봤지만 요지부동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잠깐 가를 보려 고개를 내렸다 든 사이에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역시나 너무도 낯이 익은 얼굴. 저거 나? 갑자기 머릿속이 오버랩되며 할머니가 돌아가실 적에 꿨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커다란 버스, 그 안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그때 가장 앞에 있던 영정사진을 나였어. 온몸을 돋는 소름과 함께 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 세상에 통역해버렸습니다. 숨을 들이쉬자마자 폐를 찌르는 듯한 아픔에 거친 기침을 내뱉으며 단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정말이지 손이 타들어가는 느낌과 함께 비명이 절로 나왔고 문을 부스르 걸어 차고 나온 거실의 모습은 이미 불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둘러 안방으로 달려가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 부모님을 깨웠고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불길이 치솟은 아파트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사제였습니다. 2층에 살던 부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아있던 아이들이 가스레인지를 만지다 생긴 사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저희 가족은 큰일이 날 뻔했었지요. 제가 꾼 그 꿈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렷하게 기억나는 모든 일들이 그때 당시엔 너무도 흐릿하게 맴돌았고 우선 제 첫 번째 꿈과 할머니가 어떠한 연관이 있긴 한 건지 두 번째 꿈에서의 할머니 얼굴은 왜 갑자기 내 얼굴로 변했던 건지 주위에 이 일을 말하고 조언을 구해봐도 다들 제각각 날이 너무 달라서 이젠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려 합니다. 가난 한 가지에 조금은 선명해진 기억 속에 할머니의 따스한 미소만은 아직도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집은 기와집이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 가마솥 쓰고 나무통에 불 빨아서 목욕하고 그럴 리는 없잖아? 90년도에 다 개조를 해서 차일 깔고 욕조, 샤워기 다 들였지. 좀 우리 교부님이 독특하신 분이라 낙 인터넷 잘하시고 걸그룹 좋아하시고 아무튼 집을 고치면서 퓨전 한옥 같은 걸 꿈꾸셨나봐. 헛간독 지원 하나 남겨두고 다 헐고 최신식으로 가꾸시고는 나름 세련된 한옥 느낌으로 리모델링을 하셨지. 난 어릴 때 언니 오빠랑 할아버지네에서 살았으니까 웬만하면 언니랑 같이 욕조에 불 받아서 함께 목욕을 하곤 했어. 근데 그것도 언니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턴 점차 각자 샤워하게 되더라고. 목욕탕을 간다면 몰라도 이제 각자 따로 씻기 시작한 거지. 할아버지 집은 변기하고 욕실이 따로 떨어져 있었어. 새가 다니는 한옥 구조상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워낙 순애기니 가구두는 감양까지 중요시하던 분이셨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할아버지 방엔 부적이라든지 신기한 것들이 많았었지. 아무튼 그날이 처음으로 언니 없이 목욕하던 날이었어. 옛날 80년대를 빛나는 욕실에 쓰이는 파란 타일 알아? 그 타일이 시퍼렇게 깔린 욕실이었는데 언니가 옆에 없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어. 그러면은 옆에 있는 언니가 지가 세고 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나 봐. 그날따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소름이 오슬오슬 돋고 등골이 서늘한구나. 괜히 머리가 쭈뼛쭈뼛하고 어깨에 이유 모를 항지러 들면서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머리만 감아야지 싶어서 고개를 숙이는데 갑자기 뒤통수에 누군가의 손이 느껴지면서 뭔가가 내 머리를 아래로 짓누르는 거라. 실제 얼마나 놀랐는지 순식간에 가짜 걸어서 머리를 막 채집던 손도 우뚝 멈추고 정말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난 고개를 숙이고 있자. 저녁에 달이 보이더라고. 미용실의 타일처럼 시퍼런 가리. 근데 사실 난 혼자 집에 있으면 그런 손이나 달을 본 적이 많아. 복도를 지나가는데 문이 열린 단문 사이로 보이는 머리카락이나 손, 발.
근데 그게 무엇인지 잘은 몰라. 처음 봤을 때 너무 무서워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기에 할아버지는 그게 혼이 못 다가져간 잡취였던가? 흔적이었던가? 아무튼 그게 보이는 거라 하던데 딱히 해가 되거나 나쁜 건 아니라고 하셨거든. 그땐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라긴 했는데 평소처럼 우선 샤워기를 끄고 다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더니 그 시커먼 바위 언제 있었냐는 듯 보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그냥 물러봤나 보다 싶었지. 그때 내 머릿속은 당장 욕실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래서 수납장에서 수건을 꺼내들어 머리를 급히 털며 허리를 쳐 펴는데 새로 갈아 끼우는 은색의 샤워기 손잡이에 거울처럼 비춰 보이는 거야. 내 귀에 있는 두근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거룩다. 여자다 남자다 그런 게 아닌 거룩다라고 생각했어. 그 생각이 들자마자 몸을 닦을 생각도 않고 도망치듯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 내 밤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갔어. 그게 그런 식으로 보인 적은 처음이었으니까. 다행히도 무사히 감으로 들어왔고 재빨리 문을 잠그고 얼른 옷을 껴입는데 정말 지붕이 오싹하더라. 그리고 이런 날은 꼭 가위에 둘리곤 해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섭던지. 이대로는 강에서 잠도 안 올 것 같아서 오늘은 할아버지 옆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도저히 못 나가겠는 거야. 문을 열면 잠지문 앞에 그 시커먼 발이 보일 것만 같았어. 당장에 무서워서 침대 밖으로도 못 나가겠는데 문을 어떻게 열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언니를 빡 불렀어. 언니는 바로 옆도 아니고 내가 소리를 지르면 2명 달려와 줄 테니까.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언니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순간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언니가 들어오고 이글 밖으로 언니가 날 와락 끼워안는 게 느껴졌어. 어릴 적에 내가 무서워할 때면 언니랑 오빠가 항상 안아주곤 했거든. 내가 그제야 안심하고 이불을 젖히는데 저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쇠선이 온통 까맣게 들들어 있는 거죠. 처음엔 이게 언니 풀만이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곧 알았어. 나를 꽉 안고 있는 건 언니도 오빠도 할아버지도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 검은 그 사람이 한 걸. 기계처럼 고개를 아래로 내리자 아까의 그 시커먼 바위 보이는 거야. 그 뒤는 모르겠어. 정신을 잃은 건 아닌데 기억이 척 잘가나반 기분이었어. 몇 시간 후에 일어나니 그 모든 일이 꿈이나 가위 눌러준 것처럼 흐려지도 하고. 그래서 그날도 내가 가위 눌렸구나 하고 넘기며 일어났지. 그런데도 너무 생생한 느낌이라 몸이 절로 떨려오는 거야. 일어나자마자 바로 언니 방으로 가서 자는 언니를 깨워서 일으켰어. 언니, 어제 내가 언니 불렀어? 언니, 어제 내 방에 왔었어? 거의 정신 나간 애처럼 비몽사몽한 언니를 흔들며 불었어. 그런 나를 가만히 보던 언니가 갑자기 나를 와락 안아주면서 또 가위 눌렸었냐고 등을 토닥이는데 그때 얼마나 서럽게 펑펑 울었는지. 한 이틀 동안 눈이 진짜 개구리보다 더 튀어나왔었다. 아무튼 그래서 언니 말에 대답하면서 그런 것 같다고, 가위에 너무 세게 눌린 것 같고 너무 이상한 걸 가버렸다고. 그래서 일단 너무 무서워서 언니 그런 거였다고 말하니까 언니가 대수롭지 않게 그러더라. 너 그래서 밤새 복도에서 소송거렸니? 아무래도 나 그냥 가위에 눌린 게 아니었나 봐.
그 후로도 가끔 손이나 발, 머리카락 같은 이상한 걸 보긴 했지만 그때처럼 검은 사람의 형체를 본 적은 없었어. 지금은 지병으로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와 내 어릴 적의 이야기다. 정년 퇴직 후 할아버지는 취미로 유화를 그리셨다. 인물화의 풍경화까지 딱히 가리는 것 없이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셨다. 그림들은 집에서 약간 떨어진 할아버지의 작업장에 잠시 뒀는데 실력이 꽤 있는 편이시라 주변에 몇 차례 판매됐었다. 가끔 할아버지 댁에 가면 매번 새로운 그림들을 구경하곤 했다. 어린 시절이라 인물화는 약간 무서운 느낌이어서 풍경화를 주로 구경했는데 그 와중에도 좀 풍경화 한 장이 이상하게 보기 두려웠었다. 정말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산속을 뚫고 흐르는 작은 감이 그려진 풍경화였다. 나무들 사이를 발목 정도 차인 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 어찌 보면 마음이 보이는 편안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림 속엔 내가 무섭다고 느낀 부분이 하나 있었다. 할아버지는 중요할 만큼 풍경화에는 사람을 그려놓지 않았다. 할아버지만의 어떠한 법칙 같은 건지 풍경화에는 꼭 풍경만을 담곤 했는데 이상하게 그 그림 속에는 산속에서 흘러오는 강 안쪽에 한 여자가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처음엔 할아버지가 지인을 일부러 그렸나 싶기도 했지만 어쩐지 덜어보질 못했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저 그 여자가 무섭다고 여기며 그 그림은 가능하만 보지 않으려 했었을 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또 할아버지 댁에 도구로 갔었다. 그리고 문득 함께 있던 형에게 그 그림에 있는 강가의 여자 무섭지 않아? 라고 물어봤다. 하지만 형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해 같이 그 그림을 보러 가게 되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작업장에 도착해 그림을 가리키며 이 그림이라고 말했지만 무슨 소리야? 소름 같은 건 안 그려져 있잖아.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순간 작업실의 공기가 싸해지는 느낌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림을 자세히는 보고 싶지 않아서 나는 개층 흘겨보며 손가락을 뻗었다. 여기 말이야, 여기. 하지만 형은 너 나 놀리려고 장난치는 거구나? 라며 농담으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선 혼자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형을 버려두고 창고를 뛰쳐나왔었다. 그 무렵에는 형이 보이면서도 일도로 안 보이는 척 장난치는 게 아닌가 싶었다. 물론 생각과는 결대로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고 조노님과 함께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였을 때 추억에 잠겨 그 그림을 살펴보니 여자가 그림에서 사라져 버린 게 아닌가. 그림의 여자를 마지막으로 봤던 건 중학교 3학년 때 여름이었다. 그리고 분명 그때는 아직 그림 속에 여자가 있었다. 올 때마다 몇 번이고 봤었지 단순한 착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림 속의 여자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몇 년 후 할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나는 경산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간병하러 자주 갔고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너무 기쁘게 맞이해 주셨다. 몇 번쯤 방문했을 까 서로 이야기할 것도 떨어져갈 무렵 나는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가 그린 풍경화 속에 어떤 여자가 계속 보였다고. 풍경화의 인물을 그리지 않는 걸 아는데 그 그림 속엔
왜 사람이 있는 거냐고. 그동안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쌓아두고 있었다고 부럽다.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하자 할아버지는 몹시 놀라더니 이어 슬픈 표정을 지으시며 그래, 그렇구나 라며 고개를 몇 번 끄덕이셨다. 그리고 한동안 가만히 있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셨다. 사실 그곳은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그릴 속에 잡을 감은 몇 년 전 상해에 댐이 건설되면서 말라버렸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그 그림을 그리게 된 것도 그 댐 건설을 알게 되어서이며 댐이 생긴 이후 사라질 고향의 풍경을 남기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그곳, 굳이 그 지점을 그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실종된 이웃집 소녀 때문이었다. 스미르라는 이름의 소녀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연상으로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굉장히 잘 돌봐주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그녀를 좋아했었다. 하지만 어느 여름날 스미르는 갑자기 행방불명되었고 아무리 비셔도 발견되지 않자 동네에서는 사미카쿠시를 담함고하며 시시했다. 하물며 스미르의 분노조차도 차라리 잊어버리자며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어린 할아버지는 더는 그녀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스미르에 대한 기억은 옅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정년퇴직 이후 한창 그림을 그리러 다니던 시기에 신문에서 고향 지역에 댐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억을 남겨둬야겠다 생각하며 돌아간 할아버지는 그림 속의 그 풍경을 발견했다. 어린 시절 스미레가 사라진 곳과 가까운 그 지점. 왠지 그 풍경에 끌린 할아버지는 불편함도 감수하고 산을 올라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 그렇게 그림을 완성하고 지도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신기하게도 그 무렵부터 실력이 붙기 시작하셨고 자연스레 그 그림에 관한 걸 까맣게 잊고 지내셨다. 그런데 시간이 꽤 흐르고 우연히 신문을 보던 도중 다시 그 지역의 기사를 발견했다. 댐 건설 중 인근 지역에서 발견한 오래된 시체에 관한 이야기. 작은 내과의 카모치의 시체는 실업화되어 있었으며 그 외모와 옷차림을 바탕으로 수십 년 전 실종된 아사카와 스미르 씨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서울음을 감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스미르가 발견됐다는 그 시기가 바로 내가 그림 속의 여자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중3 때였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두루질 내 얼굴을 보고 씁쓸하게 미소 지은 뒤에 스미레가 자기를 찾아달라고 내그에게 계속 나왔었나 보거나 라며 쓸쓸히 중얼거렸고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항상 이대에 욕을 달고 사셨어. 심지어 내가 어렸던 시절에도 나만 보면 왜 그렇게 욕을 하셨던 건지. 지금 할 이야기는 그런 할머니와 관련된 나의 초등학교 때의 이야기야. 난 어렸을 때부터 몸이 허약하고 안 좋아서 수시로 병원에 드나들면서 입원을 했었어. 1년에 거의 3분의 1 이상을 병원에서 보내던 나에게 가끔 돌변으로 오는 친척들이 있었는데 난 그 중에서도 유독 친할머니를 꺼려했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두려웠다고 할까? 우리 친할머니는 당시 70대 후반의 분이셨는데 할머니가 사시는 시골에서도 욕을 가장 잘하고 주세기로는 사내보다 더하다고 동네에서 평판이 자자했지. 듣기로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더욱 그렇게 되셨다는데 그런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나를 보시면 늘 나 육스 글놈이 언제까지야 크려고 이러노? 응? 약을 그렇게 처먹었는데도 그따구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냐. 오가는 말들이 이렇다 보니 할머니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나는 위기식상이었고 실과 외가분들은 그런 나를 달래느라 지낼 때야 했지. 나중엔 할머니가 온다는 말만 들어도 어디론가 숨어서 할머니가 버스 시간에 맞춰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가 부모님께 혼난 적도 많았어. 그 정도로 할머니는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한참 동안 병원에 입원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이유로 점차 시름시름 앓아가는 나 때문에 의사를 복가됐고 의사도 백방으로 검진을 해보았지만 수치는 정상이라며 이유를 몰라 난처해했어.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는 거의 매일마다 토하기에 쓰였고 나도 모르게 산책경으로 걷다가 병원가에 비쳐진 것처럼 자주 쓰러지다고 해 나중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어. 몸도 점차 암상하게 변해서 아무것도 먹기 싫었고 하루 종일 잠만 자다 보니 밖에서 뛰어보는 게 지식 소원이기도 했어. 낮에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느 날은 부모님이 무당을 집에 데려왔어. 그땐 마침 집에 할머니도 계셨는데 할머니는 그런 무당을 보면서도 나 그래. 이젠 둥둥거리는 형까지 불러서 이 설 아니냐. 내 살다 별꼴 같지 않은 걸 다 보겠네. 그러시네요. 대놓고 윽박을 질렀지만 정작 무당은 전 하나 꼼짝하지 않고 짙은 눈속으로 나를 내려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려서 집안을 휙휙 둘러보는구나. 그러고는 무당이 엄마의 집 몇 가지를 물었어. 언제부터 이 집에서 살았는지, 아이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등등. 엄마는 그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했고 그걸 모두 듣고 난 무당은 그제서야 입을 열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내게 텄어. 이 집에 악귀가 있어. 어린아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데려가려고 참을 붙어있던 아주 지독한 놈이야. 아무튼 대체 이 집을 판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니들 당해도 제대로 당했어. 예? 아니, 그렇다면 쟤랑 아이에게 악귀가 붙어있다는 걸까요? 그래 이년아. 근데 너무 늦었어. 악귀가 아이의 몸에 너무 강하게 붙어버려서 떼어낼 수가 없다고. 대체 어쩌자고 이 집을. 예인. 무당의 그 말에 집안은 충격에 빠졌지. 나에게 악귀가 붙어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병원에서도 밝히지 못한 것과 연관지어 보면 이게 또 이상하게 믿음이 가는 말이야. 아무튼 한참을 무당과 이야기하던 부모님은 비틀거리며 쓰러지셨고 할머니는 그 와중에 돌아가는 무당에게 갖은 욕설을 퍼부으시다 집으로 돌아가셨어. 그리고 앞으로 살아봐야 몇 개월이라는 부당의 말에 매일 저녁마다 울고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또 하나의 비극이 날아든 것은 그로부터 며칠 이후였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구나. 그렇게 건강하고 욕잘하고 집까지 주셨던 분이 거장 며칠 만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우리 가족에게 충격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며 사범거리기에 쉬웠어. 심지어 나조차 믿기지 않았지. 그렇게 나에게 욕만 퍼붓던 할머니가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을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살아오신 할머니가 편안히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신 것을 발견한 건 당시 갓에서 아치는이라고 집으로 안부차 방문한 큰아버지였다고 했어. 아무튼 그렇게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다시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 곳에 온 가족이 슬퍼하고 있을 때쯤 그때가 할머니의 달인으로부터 정확히 4일째 되던 날인데 그날 난 평소에 꾸지도 않던 꿈을 꿨어. 꿈에선 항상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할머니께서 저런색 참배옷을 입고 반을 깨부수고 넣어선 선엔 과다한 도끼를 들고 성큼성큼 어딘가로 걸어가기 시작하실 거야. 난 그런 할머니를 조용히 뒤따랐고 한참을 거칠게 걷던 할머니의 걸음이 멈춘 건 익숙한 담벼락과 초록색의 대문이 내 눈에 들어왔을 거야. 바로 우리 집 앞이었어. 그리고 그때
가까이서 보였던 할머니의 얼굴은 시뻘겋게 청열된 눈과 산발이 된 머리까지 급속 장모한 안마와도 같았어. 금방이라도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면 저 도끼로 나를 쪼개버릴 것만 같았어. 다행이라면 여기서 꿈이 끝났다는 건데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을까. 그때와 똑같은 꿈이 이어지기 시작한 거야. 누런 산대옷을 입은 할머니가 도끼를 들고 서 있는 것은 우리 집 현관이었어. 난 할머니가 기어이 죽어서도 나를 어떻게 하려는구나 싶어서 두려웠는데 거실에 엄마 아빠가 나를 돌보느라 지쳐 주무시는 가운데 내가 누워 있었거든.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벽기를 휘두르며 내게 달려오기 시작한 거라. 난 그걸 보곤 식은땀을 흘리며 자고 있는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메마른 듯한 목에선 아무런 소리도 나오질 않았고 그깟 귀신을 연상치 않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어마하게 바라보며 난 꿈에서 깨어났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지금도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곳에도 어떤 귀신들이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한국의 어둠에서 더 많은 공포와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